최근 아프리카 대륙에서 전 세계 언론의 이목을 단숨에 사로잡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석유보다도 더 귀하고 미래 100년을 좌우할 핵심 자원을 보유한 한 아프리카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오랫동안 유럽의 식민 지배를 겪으며 자원 착취를 당했고 독립 이후에도 여전히 프랑스와 영국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에서 경제를 꾸려왔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돌연 기존의 협력 관계를 모두 중단하고 뜻밖에도 한국과 손을 잡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단순한 무역 계약일까요? 아니면 국제 질서를 흔드는 새로운 출발점일까요? 그 자원은 바로 리튬과 코발트입니다. 전 세계 전기차 산업과 배터리 시장을 지배할 하얀 석유라 불리는 리튬, 그리고 안정적 에너지 저장을 위해 필수적인 코발트. 지금까지는 중국이 아프리카 자원 개발의 절대 강자였습니다. 유럽 역시 자국 기업을 앞세워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한국과 협력하겠다고 발표하자 국제사회는 술렁였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라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이 결정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이 나라는 오랫동안 외세의 자원 수탈에 지쳐 있었습니다. 값싼 계약, 불투명한 정산, 환경 파괴, 그리고 무엇보다 자국민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거의 없는 구조. 이런 악순환 속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했습니다. 바로 이때 등장한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돈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공동개발, 기술 이전, 그리고 현지 인재 양성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현지 대학과 손잡고 자원공학, 환경기술, 그리고 배터리 가공 기술을 가르치는 장기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또한 개발 과정에서 환경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 기술을 적용해 단순한 자원 채굴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개발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이 나라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이익을 독식하는 강대국들과 달리 한국은 진정한 파트너십을 내세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은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프랑스는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강한 유감을 표했고 중국은 자국 기업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며 협상을 다시 요구했습니다. 미국조차 이번 사안을 예의주시하며 한국이 아프리카 자원 시장에서 새로운 패권을 구축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나라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수도의 광장에서는 수천 명의 시민들이 한국과의 협력을 환영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손에 한국과 자국의 국기를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인이다. 과거 외세의 그늘에서 벗어나 미래를 스스로 선택했다는 자부심이었습니다. 한국 정부 역시 즉각 움직였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부는 긴급 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원협력 전담팀을 파견했습니다. 동시에 한국의 배터리 3사라 불리는 글로벌 기업들이 아프리카 현지를 방문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자원을 들여오는 것이 아니라 현지에서 가공하고 현지인 고용을 확대하며 장기적으로는 아프리카 대륙 자체를 새로운 배터리 허브로 만드는 계획이었습니다. 국제에너지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을 두고 석유 시대 이후 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자원 질서가 열릴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자원 패권은 서구 열강과 중국이 독점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이라는 새로운 플레이어가 등장하면서 세계 자원 지도가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도전도 큽니다. 기존 패권 세력들의 견제, 자원 가격 변동, 정치적 불안정 같은 요소들이 협력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번 결정을 통해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신뢰와 실용이었습니다. 상대국의 이익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겠다는 철학, 그것이 바로 아프리카가 한국을 선택한 진짜 이유였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남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아프리카의 미래 100년을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세계는 그 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의 이 새로운 동맹이 단순한 자원 협력을 넘어 국제 질서를 다시 쓰는 출발점이 될지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자원 부국이 한국을 선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장 먼저 강하게 반응한 곳은 프랑스였습니다.
프랑스는 오랫동안 아프리카 여러 국가를 사실상 자원의 창고처럼 다뤄왔습니다. 식민지 시대부터 이어진 불평등한 계약 구조는 지금도 곳곳에서 남아있었고, 자원 채굴과 정산 과정에서 프랑스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챙겨왔습니다. 그런데 그 시스템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게 된 것입니다. 프랑스 언론들은 아프리카의 배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즉각 외교 경로를 통해 해당 국가에 항해 서한을 보냈습니다. 전략적 파트너십을 무너뜨리는 결정이라며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민적 환영 속에서 발표된 협정을 되돌리기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중국의 반발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년간 1대1로 전략의 일환으로 아프리카 전역에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를 건설하며 자원 개발권을 확보해왔습니다. 특히 리튬과 코발트는 중국 전기차 산업의 심장이라 불리는 핵심 자원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중국 입장에서 치명적이었습니다. 중국 국영 언론은 연일 한국을 겨냥해 아프리카를 교란하는 신흥 세력이라 비난했습니다. 또 중국 외교부는 아프리카 자원은 국제 협력의 대상이지 특정 국가가 독점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을 내놓으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더 나아가 중국은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한 차관 지원 조건을 조정하거나 해당 국가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압박을 가했습니다. 동시에 중국 기업들은 아프리카 현지 언론에 광고를 대거 집행하며 중국만이 진정한 동반자라는 메시지를 퍼뜨렸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의 민심은 이미 돌아섰습니다. 값싼 대출 뒤에 숨겨진 덫을 더는 원치 않는다는 여론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한국은 곤란한 위치에 놓였습니다. 겉으로는 아프리카와의 새로운 협력 관계가 국제적 환영을 받는 듯 했지만 물밑에서는 엄청난 압력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반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중국과 유럽을 자극하면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기업들은 한국의 자원 확보는 환영하지만 협력 과정에서 미국의 전략적 이해를 반드시 고려해달라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유럽연합 EU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에 대한 새로운 환경 규제안을 발표하며 사실상 한국 기업을 견제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EU가 아프리카 자원 시장에서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우회적으로 공격을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세계 강대국 모두를 자극하는 위험한 도박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단호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 자원 패권의 흐름은 이미 바뀌고 있다. 우리가 선점하지 못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기회다. 이 말은 곧 한국이 단순한 참여자가 아니라 새로운 설계자가 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선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아프리카 내부의 분위기였습니다. 과거 강대국들 앞에서 늘 주저해야 했던 아프리카 정부 관계자들이 이제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협상 테이블에서 동등한 위치에 섰다. 한국은 우리의 목소리를 존중한다. 이것이 우리가 한국을 선택한 이유다. 결국 한국을 향한 국제적 압력은 커지고 있지만 동시에 한국에 대한 기대와 신뢰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의 반발, 미국의 경고, EU의 견제 모두 한국의 존재감을 증명하는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묻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 압력을 이겨내고 새로운 자원 질서를 완성할 수 있을까? 아프리카의 자원 부국이 한국을 선택한 배경에는 단순한 경제적 계산만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핵심은 한국이 제시한 새로운 자원 개발 모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리카 자원 개발의 역사는 착취와 불평등의 역사였습니다. 유럽 열강이 식민지 시절 강제로 자원을 빼앗아갔고 독립 이후에도 국제 대기업들이 불평등한 계약을 맺어 자국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중국 역시 값싼 차관과 인프라 지원을 미끼로 자원 개발권을 가져갔지만 정작 현지인들에게 돌아간 이익은 미미했습니다. 아프리카는 늘 주인 없는 땅처럼 다뤄졌고 그 결과 자원의 부는 외부로 흘러나갔습니다. 한국은 이 틀을 완전히 바꾸려 했습니다.
한국이 내세운 원칙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공동개발. 둘째, 기술 이전. 셋째, 현지가치 창출. 단순히 자원을 수입해가는 방식이 아니라 아프리카 현지에서 직접 가공하고 부가가치를 높여 함께 이익을 나누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한국은 세계적인 배터리 기업들과 손잡고 아프리카 현지에 리튬 코발트 가공 공장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과거에는 아프리카에서 채굴된 자원이 원석 상태 그대로 수출되어 값싸게 팔리고 다시 가공된 제품을 비싼 값에 수입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프리카에서 채굴부터 가공, 그리고 완제품 생산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체계가 현지에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아프리카 경제에 엄청난 전환점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한국은 교육과 인재 양성을 병행했습니다. 단순히 공장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현지 대학과 연계해 자원공학화학공학 환경기술학과를 지원하고 장학금을 제공하며 아프리카 청년들이 직접 기술을 익히도록 했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인재는 한국의 대학과 기업에서 연수를 받고 다시 돌아와 현지 산업을 이끌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는 아프리카 정부가 가장 원하던 조건이었습니다. 자원을 주고 지식을 얻는다.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공식은 아프리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을 주었습니다. 환경 문제도 빼놓을 수 없었습니다. 기존 강대국들은 자원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피해를 외면했습니다. 강이 오염되고 땅이 황폐해지고 주민들의 건강이 위협받아도 보상은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최신 친환경 채굴 기술과 폐기물 재활용 시스템을 적용해 자원 개발이 곧 환경 파괴라는 공식 자체를 뒤집으려 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에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습니다. 유엔 환경기구는 한국 모델을 지속 가능한 자원 개발의 새로운 기준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새로운 모델은 국제사회를 강하게 흔들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유럽 기업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델은 단순한 경쟁이 아니라 게임의 규칙 자체를 바꾸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프리카 국가들은 더 이상 값싼 원료 제공자에 머물 필요가 없었습니다. 스스로 자원의 주인이자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동반자가 된 것입니다. 유럽 일부 국가 언론은 한국이 아프리카에서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키려 한다고 분석했고 중국 언론은 지속 불가능한 이상론이라며 평가절하했지만 정작 현지에서는 환영의 목소리가 압도적이었습니다. 수도의 시장에서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찍힌 장비를 보며 시민들이 사진을 찍었고 젊은 학생들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서구의 노동자가 아니다. 우리는 스스로 기술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 내부에서도 이 모델은 단순한 자원 확보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한국은 전기차와 배터리 산업에서 세계 선두를 유지하기 위해 안정적인 공급망이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해외에서의 신뢰와 평판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아프리카와의 협력은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습니다. 물론 위험도 존재했습니다. 기존 패권국들의 견제는 날로 거세졌습니다. 프랑스는 EU 차원에서 아프리카 한국 협력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려 했고 중국은 자국 내 배터리 기업에 대규모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가격 경쟁으로 압박했습니다. 그러나 아프리카와 한국이 공유한 건 단순한 계약서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겠다는 비전이었습니다. 이 비전은 단기적인 압박을 넘어서는 힘을 갖고 있었습니다. 결국 세계는 이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 모델이 아프리카 전체로 확산된다면 국제자원 시장은 어떻게 변할까? 이는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세계자원 질서의 재편을 예고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중심에 한국과 아프리카가 함께 서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가 손잡고 새로운 자원 개발 모델을 공식화한 이후 국제사회는 말 그대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세계 언론은 연일 자원 전쟁의 새로운 주인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한국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유럽, 중국, 러시아, 심지어 미국까지 각국의 반응은 분명히 갈렸습니다. 먼저 유럽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프랑스를 비롯한 구식민 종주국들은 강한 불만을 표했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아프리카는 여전히 자국 기업이 관리해야 할 후방 기지와 같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성명을 통해 아프리카와의 전통적 파트너십이 흔들리고 있다며 노골적인 경계심을 드러냈습니다. 일부 언론은 더 나아가 한국이 프랑스의 역사적 영역에 침투했다고 표현하며 위기감을 과장했습니다. 반면 독일과 북유럽 국가들은 비교적 긍정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한국의 모델이 환경과 지속 가능성을 강조한다는 점에 주목하며 향후 유럽연합 차원에서도 협력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럽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중국은 전혀 다른 전략을 취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는 연일 한국은 실험적 접근으로 아프리카 경제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중국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의 차관과 인프라 지원을 확대하며 영향력 회복에 나섰습니다. 심지어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 채무 상환을 유예해주거나 탕감하는 조건을 내걸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프리카 국민들의 인식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시민들은 중국식 협력이 가져온 부작용을 경험했습니다. 환경 파괴, 비제, 덫, 그리고 일자리가 늘어나지 않는 구조. 이런 실망감이 누적되면서 중국의 전략은 과거만큼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의외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는 한국-아프리카 협력을 견제하기보다는 오히려 기회로 삼으려 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자원 질서에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함께할 준비가 되어 있다. 러시아의 이 발언은 국제 언론의 주목을 받았지만 실제 협력으로 이어지기에는 한계가 많았습니다. 국제 금융망에서 고립된 러시아가 아프리카 자원 시장에 개입하려면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질문은 미국의 반응이었습니다. 미국은 처음에는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과 아프리카의 협력이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한국 모델이 다른 아프리카 국가로 확산된다면 미국 기업들도 더 이상 기존의 일방적 계약 방식으로는 경쟁할 수 없게 됩니다. 미국은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을 견제할 것인가 아니면 협력할 것인가. 미국 내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보수 성향 의원들은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임에도 불구하고 독자 노선을 걷고 있다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실리적인 관점을 중시하는 행정부와 기업들은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한국의 모델은 되돌릴 수 없다. 그렇다면 차라리 함께해야 한다. 그리하여 미국은 한국과의 고위급 경제 협의회를 제안했습니다. 겉으로는 동맹국 간의 미래 에너지 협력을 위한 회담이었지만 실제로는 한국 모델을 어떻게 미국 기업에 접목할 수 있을지 탐색하는 자리였습니다. 미국의 거대 배터리 기업과 에너지 기업들은 한국의 기술과 아프리카 네트워크를 공유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한국은 이제 미국마저도 자신의 모델을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위치에 오른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반응은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프랑스와 중국은 견제, 독일과 북유럽은 긍정적 탐색, 러시아는 기회주의적 접근, 그리고 미국은 실용적 협력. 이 복잡한 반응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은 단순한 중견국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를 이끄는 룰메이커로 부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이 모든 압력과 기회 속에서 한국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한국이 스스로의 원칙을 지켜내며 아프리카와의 동반자 모델을 유지할 수 있을까? 아니면 강대국들의 압력 속에서 타협하게 될까? 시간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아프리카가 한국과 손을 잡으며 시작된 새로운 자원 개발 모델은 이제 단순한 한 나라의 실험이 아니라 국제 질서 전체를 바꾸는 거대한 흐름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계는 더 이상 과거의 자원 지도를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석유가 세계 경제의 심장으로 군림하던 시대는 지나가고 리튬과 코발트, 니켈과 같은 신자원이 새로운 패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여전히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일부에서는 한국이 이 거대한 싸움에서 오래 버티지 못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미국과 중국, 유럽의 압력이 동시에 쏟아졌고
자원 가격은 요동쳤으며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적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끝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바꾸며 더욱 단단한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아프리카 자원 부국들과 맺은 공동 개발 기술 이전 현지 가치 창출의 3원칙은 이제 전 대륙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초기에는 한 나라에 불과했던 협력 파트너가 지금은 아프리카 15개국 이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모델은 아프리카의 경제 구조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과거에는 자원을 팔아도 국민들이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지만 이제는 현지에서 가공산업이 발전하면서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습니다. 젊은 기술자들은 한국에서 연수를 받고 돌아와 새로운 산업을 주도했습니다. 아프리카의 여러 도시에는 K-스택 캠퍼스라 불리는 기술교육센터가 세워졌고 이는 곧 미래 산업의 인재풀로 자리 잡았습니다. 한국 역시 큰 변화를 맞이했습니다. 안정적인 자원 공급망을 확보한 덕분에 한국의 배터리와 전기차 산업은 10년 내내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지켰습니다. 삼성, LG, SK 같은 한국 기업은 단순히 기업 차원을 넘어 국제 표준을 만드는 주도 세력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함께 새로운 국제기구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름하여 지속가능자원 협의체 SUSTAINABL이 리소스 얼라이언스. 이 협의체는 자원 거래의 공정성, 환경보호, 기술 공유를 핵심 원칙으로 내세웠고 미국과 유럽조차 가입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수준으로 성장했습니다. 물론 갈등도 있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아프리카에서 영향력을 유지하려 했고 유럽은 환경 규제를 강화하며 간접적으로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전처럼 아프리카를 마음대로 흔들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국민들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목소리를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자원의 주인이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 아래 서지 않는다. 이 말은 아프리카 각국의 대통령 연설에서 반복되었고 국제사회는 이를 존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변화는 미국의 태도였습니다. 초기에 신중한 관망세를 보였던 미국은 결국 한국 모델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 미국은 한국과 아프리카가 주도하는 협의체에 정식으로 참여하며 공동규칙을 따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곧 세계자원 질서의 중심이 달라졌음을 인정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제 질문은 바뀌었습니다. 한국은 어디까지 갈 것인가? 단순히 아프리카와의 협력으로 자원 패권을 재편한 것을 넘어 새로운 글로벌 질서를 설계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중견국이 아니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나라, 신뢰와 실용을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 새로운 규칙을 만든 나라. 세계는 한국을 이제 룰메이커라 불렀습니다. 10년 전 아프리카 한 나라의 결단은 단순한 계약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결국 세계를 바꾸는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자원 패권의 중심은 서구에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로 이동했고 그 축의 한가운데 한국이 서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남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과연 다음 100년은 누가 주도할 것인가? 10년 전에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지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은 바로 한국이라는 이름입니다.